힘으로 정복은 했어. 그런데 어떻게 다스릴 거예요? 그럼 그냥 우리 가족 한쪽 안에서 그냥 결혼하면 안 돼? 아니, 결혼은 신의 뜻인데 그거를 파괴하는 행위는 아예 불가능하다. 11세기 13세기 유럽의 기혼 남자 중에 40%가 아들이 없는 상태로 죽었다고 합니다. 중세 교회가 뭔가 만악의 근원, 어둠의 흑막, 빌런처럼 보이잖아. 내가 카이사르의 아들이고 내가 곧 카이사르다. 중세 유럽 관련된 책을 보거나 드라마, 영화를 보면은 우리한테 확 와닿지 않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요. 가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거예요. 합스부르크 가문, 카페 가문, 하노버 가문, 홀리츠웰른 가문 등등. 여기에 혼인이랑 상속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죠. 그러니까 어디랑 결혼을 해서 어느 지역을 어느 가문이 상속받았다. 그래서 영토가 커졌다. 이게 이제 서양사 공부할 때 머리를 깨지게 하는 거죠. 무슨 가문이 이렇게 많고, 우리랑 세계관이 전혀 다르잖아요. 아니, 솔직히 고대 로마 시대에도 가문, 시족, 혼인 중요했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라라는 울타리, 공동체 안에서 가문이 중요했던 거지, 중세처럼 하나의 나라, 하나의 지역, 하나의 영지가 어떤 가문의 상속 자산으로 취급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중세 유럽에서 가문과 혼인 또는 상속이 왜 이렇게 중요해졌는가? 크게 보면 세 가지 요인 때문이라고 해요. 첫 번째가요, 유럽의 지리 때문입니다. 아니, 뭔 얘기만 나오면 맨날 지리 지도 얘기를 하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요, 그러니까 지리적인 요인도 있다. 세 가지 중에 그런 거지, 모든 게 다 지리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다시. 중국 가운데 뭐가 있죠? 황하, 장강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중국과 면적이 비슷한 유럽 가운데는 뭐가 있죠? 알프스 산맥이 있습니다. 큰 강이 가운데 있는 중국은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로 모이고 교류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요, 큰 산맥이 가운데에 있는 유럽은요, 따로 살기가 좋아요. 그거를 책 총균세에서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중국의 지리가 중국의 만성적인 통일에, 유럽의 지리가 유럽의 만성적인 분열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압도할 수 없는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분열되어 있다 보니까는 전쟁도 엄청 일어나지만 또 외교, 동맹이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동맹이 혼인 동맹이죠. 그래서 혼인이 중요해졌다라는 건데, 물론 이걸로 중세 유럽의 가문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요, 바로 정복 왕조의 한계 때문입니다. 유럽의 중세를 이제 언제부터 볼 거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 475년부터 볼 거냐? 아니,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기 시작한 베르댕, 메르센 조약 843년, 870년으로 볼 거냐? 이번 시간의 주제가 아니니까 이 얘기를 길게 끌진 않을게요. 하지만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프랑크족, 고트족, 앵글로색슨족, 부르근트족, 롬바르족 등등이 곳곳에 정복 왕국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으로 정복은 했어. 전사들이, 기름한 전사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다스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통치, 거버먼트는 말이죠, 단순히 군사력, 힘, 그러니까 하드 파워, 강제력만 있어서는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는요, 이 통치의 정당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라면은 당연히 선거에 의해서 정당성이 나오죠. 그런데 군주제 국가에선 이 정당성이 혈통에서 나옵니다. 이 나라를 세운 건국자, 정말로 하늘과도 같은 그런 건국자의 후손이다. 이 타이틀의 통치의 정당성을 줍니다. 그래서 조선 건국되고 용비어 어천가 만들고 육룡이 나르샤 불렀던 게 다 그것 때문이에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는요, 제국의 실질적인 건국자인 율리우스, 가이우스, 카이사르의 성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내가 카이사르의 아들이고 내가 곧 카이사르다 라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게르만 왕국은요, 훨씬 더 선진적인 국가인 로마의 시민들을 통치하는데 이 정당성이 없어요.
그렇다고 얘들이 카이사르의 후손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 부족한 정당성을 어디서 채웠느냐? 해당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뭐 로마의 귀족, 로마의 지주, 로마의 유지들이랑 혼인 동맹으로 연을 맺으면서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그렇게 또 혼인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당시에 이 유럽이 굉장히 가난하기도 했어요. 지금이야 이제 영국, 뭐 프랑스, 독일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지만 5세기, 6세기, 7세기, 8세기, 9세기, 한 10세기까지는 서유럽이 좀 추워. 기온이 낮아서요.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고 생산량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기후, 특히 서유럽의 기후가 따뜻해진 거는 10세기 이후입니다. 참고로 게르만에 의해 정복된 그 로마 서쪽, 서로마 지역이랑은 다르게요. 동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1000년을 더 가죠. 1453년까지. 그런데 동로마에서는 뭐 가문, 혼인 이런 거 안 중요했습니다. 황제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게 유지가 됐거든요. 왜냐? 동로마가 다스리던 지역, 콘스탄티노폴리스, 뭐 안티옥,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중동 지역, 이 지금과는 다르게 굉장히 부유한 지역, 서유럽을 압도하는 부유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렇게 경제력이 정치 권력이라든지 뭐 외교, 혼인제를 다 영향을 미친 겁니다. 물론 또 이것 가지고 전부 다 설명이 되지 않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뭐냐? 바로 기독교, 가톨릭이 중세 유럽 사회에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통치의 정당성을 높여주는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랑 사상입니다. 사람들의 멘탈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잖아요. 소프트 파워 중에 최고죠. 그래서 모든 지역, 모든 시대에는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종교랑 사상이 다 있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대대로 유교랑 불교가 그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고대 뭐 아테네에서는 그리스 신화, 그리고 뭐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시스템이, 그리고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관료 체계, 특히 법률 체계가 하나로 뭔가를 묶어줬죠. 그러다가 3세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로마 제국은 흔들리는 나라를 다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 서쪽,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서유럽이 굉장히 혼란에 빠지지만 그나마 이 가톨릭 교회가 사상적으로, 행정적으로 로마 사람들을 붙잡아줍니다. 이 불안한 게르만 정복자들은 로마 가톨릭을 받아들이면서 안정적으로 통치를 하고 싶어 했고, 서유럽에서 가톨릭의 영향력도 강해지죠. 프랑크 왕국을 건국한 클로비스도 이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요, 이 가톨릭이 중세 유럽의 결혼제도까지 자신의 입맛대로, 아니, 자신의 명분대로 다 바꿔나가 버려요. 사실요, 이 게르만족 사회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이제 가부장적이었습니다. 이 가부장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가장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가장이 여러 아내를 얻고, 직계 가족부터 온갖 반계 혈족까지 모여 사는 대가족 사회. 혈족들, 가문들이 재산이 흩어지는 게 싫으니까는 근친혼도 해요. 그런데 이거를 다 기독교가 싹 다 뭐 한다? 바꿔버려요. 물론 이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죠. 전통이랑 관습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무려 500년에 걸쳐서 어르고 달래고 설득하고 강압하면서 이 유럽의 혼인 제도를요, 일부 일처제, 근친혼 금지, 이혼 금지, 입양 금지로 분위기를 싹 바꿔버립니다. 지금 들으면은 이 근친혼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호모사피엔스가 인류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결혼 제도였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이제 근친혼을 지지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상 그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가 죽으면 자식들한테 내 재산을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다른 가족이나 뭐 다른 시족, 혈족한테 아들, 딸을 보내면 재산이 흩어지잖아요. 그럼 그냥 우리 가족, 혈족 안에서 그냥 결혼하면 안 돼? 친척들끼리? 가문의 재산도, 그리고 자식들의 노동력도 다 보호를 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나 지킬 게 많은 왕족이나 귀족이라면은 이 근친혼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성리학이 안착하는 조선시대에 들어서야 근친혼이 금지가 돼요. 특히나 이 게르만족 같은 경우는 살리카법이라고요. 자식들한테 재산을 똑같이 상속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근친혼이 자연스러워졌죠.
하지만 이걸 누가 막느냐? 그러니까 신의 섭리에 어긋난다.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이유에서죠.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9세기에요. 프랑크 왕국에서 6대 조상까지 겹치면은 그 사람이랑은 결혼하지 말라라고 근친혼 금지법이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따지면은 한 12촌, 14촌이래요. 문서마다 조금씩 해석이 다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먼 과거에 뭔가 공통 조상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기억이 존재하면은 그냥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이게 13세기는 조금 완화가 돼요, 사촌으로. 이렇게 근친혼이 금지가 되니까, 그리고 금친혼이 굉장히 빡세게 적용이 되니까 결혼 정리연계 청춘들이 자기 근처 동네에서는 이게 결혼 상대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먼 외지로 결혼을 하러 떠나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균등상속, 분할상속, 그리고 결혼 비용도 또 내야 되니까 이게 혈족의 재산, 그러니까 가문의 재산, 토지 이런 게 그냥 다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 재산이 이게 너무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11세기쯤 되잖아요. 유럽 귀족들이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먼저 혈연, 가문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가문의 수장 아래 이 사람들이 뭉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딱 이때부터 11세기 무렵부터 뭐가 생기느냐? 귀족의 성씨가 생겨요. 그리고 중세 유럽을 대표하는 가문들 있죠. 무슨 아까 말했던 합스부르크, 카페 이런 가문들도 이 11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 활약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분할 상속도 여기 포기합니다. 그냥 큰아들이 다 상속받는 장자 상속제로 그냥 이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아까 그 게르만족 전통은요, 가장이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일부 다처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기독교가 아주 열심히 설득하고 노력해서 뭘로 바꾸느냐? 일부 일처제로 바꿉니다. 남녀 둘이 가정을 이루는 건 신의 섭리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여기에요, 이혼도 마음대로 못해요. 기본적으로 게르만족은요, 이 전통이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내칠 수 있어요. 가부장 제도니까 그런 관습 전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교회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결혼은 신의 뜻인데 그거를 파괴하는 이혼이라는 행위는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이유였었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이혼이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내가 알고 보니까 친척이었네, 아내가 알고 보니까는 바람을 폈네 등등의 명분을 찾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됐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려면 엄청난 이 교회와의 분쟁까지 각오를 해야 했죠. 이렇게 이혼을 금지한 이 기독교 덕분에 여성의 인권도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적게 낳으면서 중세의 아이들은 더 집중적이고 더 많은 교육,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요. 제가 이제 1980년대 후반생인데요. 저희 세대가 딱 그렇죠. 여러 명의 자식들을 낳던 세대와는 다르게 한두 명의 자식들을 더 알뜰살뜰하게 키우다 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더 많은 남자가 평등하게 얻을 수 있게, 결혼할 수 있게 되면서 범죄율도 떨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생산성도 올라가면서 중세 이후의 유럽 사회가 학문적으로, 기술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제 분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근친혼 금지, 일부 일처제가요, 뭐랑 연결이 되냐면은 이 가문의 몰락을 이끌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과거에 유아 사망률이 높았죠. 그리고 평균 수명도 낮아요. 부모가 갑자기 죽거나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을 적게 낳을 수밖에 없는 가족 구조, 혼인 구조가 되면서 부계 혈통이 끊어지기 너무 쉬운 구조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400년에 잉글랜드에 존재했던 백장령이 17개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100년 후에 그 가문이 계속 다스리는 백장령은 3개뿐이었다고 해요. 다른 연구에 의하면 11세기, 13세기 유럽의 기혼 남자 중에 40%가 아들이 없는 상태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결혼제도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세 유럽의 다양한 왕가들 보면요, 대가 끊겨서 반계 또는 사돈집에 상속이 되면서 새로운 왕조가 열리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아니, 대가 끊기면 입양을 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것도 금지됩니다. 누구 때문에? 기독교
이 입양제도는 아주 옛날부터 전 세계 거의 모든 문화권에 다 있던 제도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후계자가 없어요. 그럼 친척이나 혈족의 자식을 양자로 들여서 가문의 대를 이권하죠. 조선 말기의 임금 철종 그리고 고종은요, 국의 서열에 끼지도 못한 반개 오브 반개였습니다. 그런데 철종은 순조의 양자로, 그리고 고종은 그 헌종의 아버지이자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의 양자로 입적을 한 덕분에 임금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유럽에서도요, 중세 초기까지 이 양자 입양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누가 반대하느냐? 중세 교회가 이 입양을 금지시켜버립니다. 왜냐? 엄마가 직접 돌봐야 되는 거 아니냐? 부모가 없으면은 종교적인 부모, 종교적인 가족이 챙기거나 교회가 챙기면 되잖아요. 물론 이게요, 이 게르만의 혈통 중심 문화와도 잘 맞아서 요거는 좀 오케이가 잘 돼요. 이렇게 중세 때 사라진 법적인 입양이 프랑스에서는 1892년에, 그리고 영국에서는 1926년에야 다시 법적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서양 사회, 유럽에서 지금 미덕처럼 보이는 입양 제도가 생각보다 부활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부모를 잃은 고아는 어떡하느냐? 중세의 고아들은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맡아서 길렀죠.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대부모 제도, godparent가 한 축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godfather, 대부, 대모, godmother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초기 기독교에서는요, 이교도가 이제 가톨릭을 믿고 기독교를 믿으면은 기독교도가 이제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요게 유아 세례를 할 때 신앙 보증인을 세우는 관습으로 변화한 게 이제 대부모 제도인 거죠. 중세 초기에는 이 역할을 그냥 친부모가 직접 맡았는데 9세기 초부터요, 이 교회에서 친부모가 역할 맡는 걸 금지시킵니다. 이후로 부모들은 아이의 영적인 후견인 자리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그 지역의 유지한테 맡기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대부모 제도가 확립이 된 거죠. 이게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이 대부모 제도가 정치적, 경제적인 어떤 후견인으로 조금씩 성격이 변해요. 나중에는 이탈리아 마피아 영화의 레전드 영화의 제목에 대부, 갓파더가 들어가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서기 10세기의 중세 유럽은요, 근친혼을 금지하고 일부 일처제, 그리고 이혼도 금지시키고 입양도 금지시키고 그렇게 대부모 제도 등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유럽의 귀족들은 후손이 귀해지면서 가문, 혼인에 더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듣다 보면은요, 중세 교회가 뭔가 만악의 근원, 어둠의 흑막, 빌런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냐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불안한 게르만 정복자들은 사상적인 파트너가 필요했고요. 그 가톨릭은 그 빈틈을 파고든 겁니다. 그리고 선한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우고 중세 사회, 중세 가족 제도에 개입을 하면서 자신들의 현실적인 영향력도 키운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명분이랑 실리가, 그리고 모든 일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죠. 이렇게 이제 유럽의 가족들이 흩어지기도 하고 몰락하기도 하고 다시 보이고 또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새로운 부작용을 겪죠. 그렇게 유럽인들은요, 더 넓게 오고 가면서 교류하고요. 근친혼이 안 되니까. 그렇게 자치도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개인주의, 합리주의가 꼽히기도 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생각보다 내용이 조금 깊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냥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조금 낯선 중세 유럽의 가족제도, 혼인제도가 생각보다 복잡한 지리적, 역사적 배경이 있었구나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중세 유럽에서 그렇게 중요해졌다는 혼인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또 몰락한 한 가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시고요. 역사 여행을 떠나듯이 조상들과 대화를 나누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